그러니까 집값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일단 나부터 집을 좀 사고 또 이런 생각은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거라서 인간의 본성 이야기했고 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우리 아담 스미스 형님이 거의 한 250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 예, 지금에 와서 생각해봐도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또 이제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는 아니죠. 두 번째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까? 김현미 장관님이. 네네네. 그분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전쟁을 하시느라고 네. 이런저런 정책을 잘못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뭐 공급 충분하다. 네, 뭐 공급이 이랬고. 뭐 충분하다. 공급이 부족. 근데 공급이 부족한 게 네.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해서 공급이 부족한 거라면 네. 작년, 재작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봐요. 네, 네. 아파트 공급이라는 건 부족하더라도 3년 전에 뭘 잘못한 거고요. 공급이 넘치더라도 3년 전, 4년 전에 뭘 많이 지은 거예요. 네네네. 아파트는 그렇죠. 짓는 데는 최소한 건설 기간만 2, 3년 걸리고 그렇죠. 예. 그 이전부터니까 네. 갑자기 아파트가 너무 많아. 이거는 최소한 4, 5년 전에 뭘 많이 지어서 그런 거고. 네. 아파트가 갑자기 없어. 이거는 4, 5년 전에 뭘 잘못한 거라고요. 네. 이제 문재인 정부는 4년 됐으니까 지금 없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1년 차 때 뭘 잘못한 거긴 하죠. 그렇죠. 그럼 작년, 재작년에도 없었는데 왜 없었냐 이거는.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안 지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부터 안 지어서 그래요. 아파트를.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건설을. 예. 전국에 안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 얘기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래서 네.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 서울. 네. 서울 지역의 새 아파트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일 때 네. 그때 정책을 바꾸면서 안 지었어요. 박원순 시장이 되기 전에 정책은 낡은 주택 다 밀고 아파트 지을 때 지어봐야 선호동 올라가니 네. 3개, 4개 이렇게 짓지 말고 밀려면 다 한꺼번에 쭉 밀어서 아파트 단지로 올려. 네. 대단지 만들어 라고 하는 게 뉴타운이었잖아요. 예. 그걸 하다가 박원순 시장이 바뀐 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컨셉을 바꾼 거예요. 그분은 낡은 주택, 낮은 주택들이라도 잘 고쳐서 정감 있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거지. 산도 안 보이고 하늘도 안 보이고 이거 높은 아파트 뭐 50층씩 올라가고 이게 사람 사는 거냐 라는 생각으로 주택이 있으면 낡은 건 허물고 다시 짓지 말고 고쳐서 마을길 좀 넓혀 드릴게요. 도서관도 만들고 벽화도 그리고 이쁘게 살아봅시다. 참 인정적으로는 좋은데. 예.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하려고 모여 있었던 그런 재건축 조합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으면 조합 해산 이렇게 해버렸어요. 조합이 해산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조합이라는 건 네. 우리가 아파트 지을 거니까 여기는 당분간 새 집 짓지 맙시다예요. 네. 새 집을 지으면 그분은 찬성 안 할 테니까 이제 예. 중간에 자꾸 새 집이 생기면 여기는 아파트 못 짓습니다. 예. 그러니 올 수도 더 이상 짓지 마. 그렇게 추진하다가 이게 해제되면 다시 새 집 짓는 사람들이 중간에 생기고 예.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 못 지어요 이제는. 그렇죠. 들인 돈들이 있으니. 이 새 집 무너질 때까지 못 지어요. 예. 30년 동안. 네. 그런 지구들이 자꾸 생겼다고요. 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뭐 집값을 올리기 위한 음모였겠어요. 그게 아니라 본인 생각에는 이렇게 고즈넉한 마을이 이뻤던 거예요. 그렇죠. 뭐 성냥갑 아파트보다는 개성이 있고 예. 본인은 이쁘죠. 소비자들도 그걸 이쁘다고 생각했으면 why not? 근데 나는 이쁘고 소비자들은 나는 그래도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걸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의 정책이 그동안 그런 거를 다 못 짓게 스톱시키고 다시 고쳐 살아 하다 보니 서울에 낡은 주택 밀고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그 계속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작년, 재작년에 나타나던 결과가 네네네. 지금 나타난 그때에서 생긴 원인이고 지금부터 안 지어진 건 거기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각종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규제들도 하고 예를 들면 뭐 더 못 짓게 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특히 이제 서울의 재건축 재건축은 서울시에서 이거 허가를 안 해주면 진도가 안 나가는데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는 기준이 명확지 않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면 진도 안 나가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근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택 정책이라는 게 뭐 서울시 입장에서는 도시 경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이게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면 너무 좀 거창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분들은 야, 이진우 기자는 너무 경제적인 거, 집값만 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즈넉한 마을을 유지하고 싶다면 집값이 아파트 한 채 30억이 돼도 오케이 해야 돼요. 선택의 문제예요. 아니면 아파트 값을 잡고 싶으면 고즈넉함을 포기하든가. 고즈넉하고 아파트 값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네. 있어요? 없잖아요. 고즈넉한 집이 더 비싸지겠죠. 그렇죠. 예. 고즈넉하다는 게 뭐예요? 같은 면적에 예, 넓게 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넓지도 않죠. 마당 20평짜리 집이 넓으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나 그 땅과 그 하늘은 다 자기 거니까 네. 매우 낭비하는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고즈넉하죠. 아름답고. 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아름다움과 정감 있고 고즈넉한 주택단지를 선택할 것이냐. 런던은 그거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도심에 사람 못 살아요. 몇 명이나 살겠어요, 그 고즈넉한 집에. 그러나 관광객들은 좋아하죠. 프랑스 파리? 네. 당연히 도심에는 몇 명 못 살죠. 예.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가서 출퇴근 전쟁 벌어지고 예. 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전통이 중요하고 관광이 중요하고 우리가 집값 이런 건 뭐 받아들이겠어라고 하면 프랑스처럼 받아들이고 그걸 유지하든가. 네. 아니면 뭐 선택을 하든가. 근데 우리는 집값이 오르면 집값 잡으라고 난리. 아파트 올라가면 하늘 답답하다고 난리.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하늘이 답답하게 지으면 집값은 안정되겠구나. 네. 그러나 고즈넉한 건 포기해야 되겠구나. 네. 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일치시켜야지. 네.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답이 있습니까? 서울로는 모여 살아야 되고 출퇴근은 짧게 하고 싶은데 하늘로 날아다니는 방법은 없으니 누군가는 외곽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멀고 그럼 사람은 먼 건 싫으니까 자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 보면 여기에 경쟁률은 치열해지는데 치열한 경쟁에 그 땅을 높게 올려서 답답하게 살 거냐 고즈넉하게 아름답게 살 거냐를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서 이거는 저라고 아름답고 고즈넉한 주택이 싫어서 이러겠어요? 저는 좋아요. 네, 그러나 네. 그럴 경우에는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생각해 보자고요. 집값이 올라간다는 건 매우 슬픈 일입니다. 없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한 채 있는 사람도 사실은 답답하고. 예. 당연히 그런 거죠. 한 채가 있는 유주택자도 네. 다음 집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 그 업그레이드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요. 많아지죠. 그러니 상대적으로야 덜 고통스럽겠으나 다 고통이라고요. 집값이 올라가는 건 그래서 나쁜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야 돼요. 예.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네. 누군가가 올리는 건 아니라고요. 예.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식으로든 선택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네. 그럴 때 범인을 잡아라. 그러니까 어. 범인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이 선택한 건데.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만 박원순 전 시장님은 이 도시재생, 고즈넉한 마을, 아름다운 마을, 살기 좋은 마을, 하늘이 넓게 보이고 우리 뛰어노는 아이들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마을을 만듭시다 라고까지만 말했지. 네. 다만 그런 마을이 만들어지면 강남은 30억, 강북은 20억, 아파트 값은 계속 치솟을 겁니다.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까지는 안 한 거죠. 아마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어떤 걸 선택할 때 특히 이제 주택 정책은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고차원적 사고가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기는 한데 일단 앞에 보이는 것만 놓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뭐 이소부안가 어디 나오는 것처럼 코트 입은 사람 코트 벗기려고 바람하고 햇님이 경쟁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런 이미 그렇게 올라간 집이니까 참 답이 없습니다. 이거 서서히라도 떨어뜨려야 되는데 서서히 떨어뜨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누가 집을 짓습니까? 아무도 집을 안 사는데 그럼 다시 반등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미 올라간 집값은 급격히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고정돼요. 자칫하면. 그래서 요즘 올라가는 게 참 그래서 빨리 뭔가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정부가. 어떤 신호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예. 서울 외곽에 GTX를 만들어서 아. 출퇴근 시간 타고 내리는 데까지 30분이면 옵니다지만 아니 우리 집이 GTX 역사 4층입니까?
GTX 역사까지 와야 되잖아요. GTX가 한 30-40분 걸리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GTX는 내 자리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옥이죠 또. 몇 차 보내고 또 내가 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먼 출퇴근 거리를 맞벌이 부부가 우리나라가 뭐 오후 4시에 퇴근시켜줍니까? 7시에 퇴근하려고 해도 눈치 보이는 나라라면 집에 도착하면 9시간 넘는 그런 가정생활을 아이를 어떻게 기르냐고요. 그러니 좁아도 출퇴근 거리 짧은 곳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거를 외곽에다 자꾸 지어주려고 하면 지어준다고는 하고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낡은 아파트 부수고 다시 짓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는 그 원래 낡은 아파트 갖고 있던 분들이 부자 된다는 이유로 자꾸 규제하니까 그러니 보니까 공급될 가능성은 만무하고 그럼 정부가 좀 바뀌면 되려나 보니까 대선 지지율은 집 사야 되겠다. 이게 국토 균형 발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선택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이제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건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짤 중에 뭐 대기업 직원들과의 대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판교 집을 살까요? 한 10년 전에? 판교에다 집을 왜 사냐? 거기까지 왜 가냐? 그러다 점점 내려와서 광교에 집을 살까요? 광교에 집을 왜 사냐? 그래서 지금 그게 점점 내려와 거의 오산 평택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GTX 뚫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야 이러다가 이거 저기 부산 너무 많이 가나? 국토균형발전과 이제 GTX라는 명목으로 답답합니다. 뭐 그렇죠. 서울 안에도 지을 만한 땅들이 꽤 있는데 네. 꽤 있는데 지금도 다 거기에서 집 갖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까봐. 네. 그리고 혜택을 볼 것 같으면 그 집들을 막 살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집값이 오른다고요. 즉 그러니 지금부터 집값을 잡는 정책을 쓰면 한 2-3년은 계속 오릅니다. 그 어떤 정책을 써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책을 쓰는 순간 다음 달에 집값이 잡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어떤 정책이라도. 반드시 그 부작용이 2-3년 후에 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거 집값 잡는 정책입니다라고 내놨는데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네. 다 지어 올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라고 하면 올라요. 왜 오르냐면 예. 여기에 집을 지으면 20억짜리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 낡은 집이 네. 지금 얼마에 거래돼요? 10억에 거래된다고요. 네. 집 짓기만 하면 20억까지가 되는 집이 왜 10억에 거래되겠어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3억만 더 들이면 20억짜리 아파트가 되는 이 집은 네. 17억에 거래돼야죠.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왜 10억에 거래되냐고요? 그런 집이 있나요? 대부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그렇게 거래돼요. 아직 먼. 예. 멀기도 멀어서 그 남은 기간의 이자율에 대한 할인율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예. 언제 지어질지 하세월이고 모른다. 불확실성이 있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50년 지났는데도 안 해줘. 재건축 못하게 하는 거 봐라. 이게 뭐 되겠니라고 해서 그 디스카운트가 반영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싸게 거래된다고요. 네. 그런데 이걸 허용해주면 요 디스카운트는 금방 회복되겠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정상화되는 거예요. 정상화되는 거예요. 네. 새로 지으면 20억이 되는 아파트는 17억에 거래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재건축을 규제하고 안 되고 하는 거가 자꾸 반영이 돼서 13억, 12억, 11억에 거래되는 거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를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면 집값이 오르죠. 억지로 눌러놓은 거니까. 네. 다 금방 17억이 되겠죠. 네. 그러나 그렇게 다 17억이 되고 17억을 만들어 놓고 나면 주변 아파트가 20억이 되느냐? 아니에요. 18억, 17억 내려갑니다. 왜? 새 아파트가 앞으로 많이 지어질 건데 네. 지금 서울 한강변에 반포에는 뭐 아크론 무슨 거기가 33평짜리 아파트가 지금 35억, 40억 한다고요. 그렇죠. 평당 1억 넘어선 지 꽤 됐죠, 벌써. 미친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미친 가격들 그 말고도 많죠. 손목시계 하나가 뭐 4천만 원씩이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그 가격에 거래돼요? 희소하니까. 예. 한강이 내려 보이는 새 아파트는 희소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상위권이 하나씩 하다 보니 충분히 그 돈 내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다 나눠서 여기도 한강 보이고 저기도 한강 보이고 저기도 높고 좋으면 다 나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값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해서 집값이 안정되는 것인데
10억짜리 하던 아파트가 재건축 허용해주는 순간 17억이 된다고 그래서 야, 봐, 집값 오르잖아. 저런 정책을 쓰면 안 돼. 라고 하니 계속 누르고. 계속 누르면 서울에 집이 지어지나요? 그러니 아크로 머시기는 50억 가고 60억 가고 하는 거죠. 그럼 아크로가 60억 가면 다른 아파트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다 억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도 집을 안 지으면. 근데 이게 저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연히 그럴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보이고 한 2차원,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원인도 파악이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나올 수는 있는데 결국은 선택이 상당히 힘든 문제고 이런 걸 좀 캠프 가셔서 많이 말씀을 하셔야겠네요. 그 캠프라는 것도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이라 캠프 가면 생활비를 안 준대요. 나중에 잘 돼야 당선이 돼야 뭐 후불이더라고 그게. 예. 당선이 돼야 어디 저도 뭐 알아봤다는 뜻이죠, 일자리가. 그죠? 아 진짜로? 알아봤잖아. 그러니까 캠프 생활비 안 준다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콜을 좀 받으셨구나. 아니, 콜이 아니라 네. 안 주더라고요. 캠프도 문제야 그러니까. 왜? 네네. 생활비를 안 주면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활비를 안 주면 생활비가 없는 사람만 캠프에 갈 수, 생활비가 필요 없는 사람만 캠프에 갈 수 있어요. 캠프에 가는 사람들 중에 생활비 필요 없는 사람이면 그 생활비를 어디서 조달하겠습니까? 금수저 아니면 네. 뒷돈 받을 다른 구석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네. 뭐 성공해서 이미 은퇴한 사람들만 가지 않겠어요. 네. 그들의 시각으로 정치를 하면 아. 뭐가 되겠습니까? 캠프 월급 좀 주세요. 저 같은 사람도 가서 일할 수 있게. 아니 지금 애가 막 고등학생이 그러는데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캠프 가서 일합니까? Anyway. 거기 가시려면은 그 공영방송 진행은 다 못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돈 많이 주는데 갑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돈 안 주더라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이준우 선배가 이제 어디 캠프 들어가시고 그래야지 그 자리가 비고 그런 일자리가 막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도 기회가 오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게 아파트에서도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네. 시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를 그래서 지을 때 네. 정부가 네. 정부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서민용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시세보다 싸게. 네. 그게 또 로또가 되고. 또 로또가 되고. 그런데 정부는 또 그런 아파트를 마음대로 많이 못 지어요. 네. 왜? 시세보다 싸게 지으니까 못 지어요. 왜냐면 지을 때마다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러나 정부가 비싸게 팔면 욕먹죠. 국민들 대상으로 장사하느냐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되 아파트를 비싸게 네. 많이 네. 공급하라고요. 예를 들면 한강시민공원을 나라 땅이잖아요. 예. 다 밀어. 앞을 달리겠는데? 그리고 나서 한강을 좀 메워서 그 앞에 시민공원 또 만들면 되잖아요. 지금 이 한강의 모양이 백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한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년 치수 사업하면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 꽤 넓혀놨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강남에서 강북에 있는 건 저게 손 흔드는 게 고릴라인지 사람인지 안 보이잖아요. 네. 좀 메워도 된다고요. 정말 뚝방 잘 쌓고 네. 만들면 한강시민공원 앞에도 만들 수 있어. 네. 그럼 지금의 한강시민공원은 네. 나라 땅이잖아요. 네. 아파트 지으세요, 초고층으로.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한 채당 50억씩 받아도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세면. 네. 그럼 정부가 돈이 많아지죠? 예. 그 돈으로 다른 걸 지어도 되고, 그 돈으로 그냥 돈 벌고 나서 그냥 하고만 있어도 공급이 됐잖아요. 네. 한강시민공원의 아파트가. 네. 물론 부자들을 위해서 공급이 됐죠. 그러나 공급이 됐다는 건 똑같아요. 하위권 주택 10%를 나라에서 추가로 공급하든 초상위권 주택 10%를 나라에서 공급하든 전체적으로 집의 양이 110%가 됐으면 네.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가격 하락 효과는 똑같다고요. 오히려 비싼 집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게 그렇죠. 모든 국민들의 집이 다 업그레이드 되는 방법이에요. 즉 나라에서 초상위 10%의 집을 한강변에 꽂아주면 오늘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내 집은 한강변이었는데 집이 막혔잖아요. 네. 아크로 머시기에 사는 분. 네. 그럼 그 집 대충 팔고 예. 앞에 가겠죠. 예. 왜? 나의 아이들은 매일 한강을 보여주고 싶거든. 네. 그리고 나는 그런 돈이 충분히 있거든. 그럼 30억짜리가 이제 50억 집으로 이제 이해서 갈아타야 하는 되고. 거예요. 예. 그럼 그 30억 집은 무너뜨리느냐? 아니요.
20억에 살던 분이 가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대호 기자가 사는 집이나 제가 사는 집이나 네. 생각해 보시면 10년 전, 20년 전에는 저보다 훨씬 부자였던 분이 살던 그 집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어디 갔어요? 그분은 더 좋은 집 찾아갔다고요. 네. 더 좋은 집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그분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아직 살고 있겠죠. 네. 그럼 나는 어디 살겠어요? 더 안 좋은 집. 더 안 좋은 집에 살고 있겠죠. 그러니 잘 사는 분들한테 자꾸 좋은 집 지어줘야 된다고요. 심지어 그거는 나라에서 팔아먹어도 된다고요. 공짜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몇 채를 나라에서 지을 수 있어요? 땅만 있으면 무조건 지을 수 있지. 왜? 한 채 지을 때마다 이익이 남는데 네. 100만 채는 왜 못 짓겠어요? 서민주택을 왜 못 짓느냐? 한 채 지을 때마다 몇 억씩 손해니까. 까지니까요. 예.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이진우 기자,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전직 기자. 전직 기자? 지금도 기자 아니세요? 언론인? 뭐 하여튼간 우리 2% 이진우 선배의 이야기를 이제 약간 안 좋게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어릴 적에 그 노래 안 불러본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인간의 본성이 저는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헌집을 줄게 새집을 갖고 싶은 마음은 진짜 거의 갓난아기 때부터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인간의 본성을 좀 채워주는 방향이 저도 사실은 조금 맞다고 봐서 갑자기 그 노래가 되게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릴까? 슬프죠. 모래성 지으면서 이렇게. 지금의 문제의 본질은 박원순 시장님이 네. 생각을 잘못하는 바람에 1번. 네. 게다가 코로나고 뭐건 전 세계 불경기가 계속 오는 바람에 2번. 네. 금리가 낮아지고 새 아파트는 안 지어지는 도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 오르는 그 상황을 오르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생겨요. 네. 네. 이게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시기와 질투가 별로 없어요. 좋은 종목 열심히 잘 골랐겠거니. 네. 네. 공부 많이 했겠거니. 네. 근데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저 집에 차익을 다 먹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 상대적 박탈감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사람이면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본능도 있지만 네. 사람이면 누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똑같았던 놈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꼴은 보지 못하는 것도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걸 이겨내기는 똑같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분들이 유권자예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이 상실감, 위화감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제일 간편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집을 지어줄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 많이 돈을 번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부담스럽게 만들어서 집값이 갑자기 올라서 생긴 상실감을 달래주는 멘탈 케어를 하는 것도 정치인의 의무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그렇죠. 시장은 그렇죠. 재건축 엉키고. 재개발 못하게 하고 다주택자는 세금을 많이 물리고 보유세를 더 많이 물리고 해서 매물로 내놓든 고통스럽든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니 이쪽도 난리지만 또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럼 그렇게 해서 갑자기 먹은 돈을 아무것도 안 토해놓고 그러면 집 없는 분은 얼마나 상실감이 있어요. 그런데 상실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드는 단편적인 정책이 집값을 더 올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면 지금이야 있는 집이지만 매년 3%씩 줄어들잖아요. 집은. 네. 말씀드렸죠. 낡은 집이라. 네. 근데 집을 누가 사겠어요. 지금. 자기가 살 집은 사겠죠. 무주택자들은. 네. 근데 새 집은 어디서 만드냐고요. 새 집을.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악순환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집값도 계속 이럴 텐데 네. 지금이라도 패닉 바잉을 하는 분들의 판단은 봐요. 지금 말씀드렸죠. 상처 입은 분들의 가슴 아픈 것을 달래주려는 정치인들의 액션. 네. 그것은 집값이 올라서 돈 번 분들을 탄압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것인데 네. 그걸 멈춰야
다시 선순환이 돌아가서 집값이 뭐 집이 공급되고 집값이 안정화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연 그럼 이걸 포기할까? 어렵죠. 어렵죠. 예. 그 뭐 운 좋아서 부자 된 건데 그냥 봐줍시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렇겠죠. 그런 용기 있는 정치인이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데 베팅을 한다면 지금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이 안 보이던데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또 처음에 선거 전에 하는 얘기와 예. 집권하고 하는 얘기는 다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저희 주 시청자층이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렇긴 한데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이해하니까 아마 주식 투자 하시겠죠. 주식 투자 하시면서 반시장 경제, 누구에 대한 뭐 이렇게 보복적인 막 징벌적인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악순환으로 가는 게 있더라고요. 억하 심리만 많고. 근데 진짜 투자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그 시장을 이해하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약간 그런 데서 조금 선순환이 생기기는 하던데. 그래서 어떤 취지로 오늘 말씀해 주셨는지 아마 보시는 분들도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고 뭐 대선 주자도 이게 왜냐면 지금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엄청 중요하잖아요. 특히 주택 정책이. 근데 주택 정책은요. 여든 야든 네. 이번에 윤석열 이분이 오른쪽 아닌가요? 오른쪽이죠? 그렇죠. 네. 오른쪽이 대표 주자잖아요. 네. 그분이 내놓은 원가 주택도 아,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아, 근데 그거는 말이 될 수가 없는 물리 법칙이에요. 네. 사람이 살고 싶은 땅은 비싸기 마련인데 비싼 땅을 어떻게 싸게 주냐고요, 정부가.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진짜 반의 반값 주택을 한 500만 호 공급하겠습니다. 증세 안 하고, 증세도 안 하고 500만 호 공급하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 예. 그래야겠죠. 예. 3프로 TV랑 Y스트릿이 또 역할을 해야죠. 예. 아, 민망해라. 저희는 구멍가게이긴 합니다만. 같이 일하자니까 그래서. 오늘 예. 월급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뭐라고 불러야 되나?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이자 3프로 TV의 대주주이자 대주주는 아니지. 대표이사. 아, 대표이사. 이자. 예. 뭐 공동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근로자이자. 이자 근로자. 예. 비정규직 방송인이자. 오늘 2프로 이진우 프로? 아, 뭐라 해야 돼? 이대호 기자는 요즘 뭐라고 불립니까? 저는 그냥 어디 가도 이 기자, 예, 기자 찌끄레기. 그렇죠. 예. 저 대개는 그렇게 부르고요. 아, 네, 그러다 네. 또 이제 이 대표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 네. 3프로 TV 저기 이브로드캐스팅의 이진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아, 진짜 바쁘신데 시간 많이 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많이 좀 고맙습니다. 나와주시고요. 네네. 예. 네. 아유, 저희 프로에도 좀 나와주시고. 아, 예, 뭐 이렇게 청소 잡일이라도 필요하시면은 네. 불러주십시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사무실도 같이 쓰시고. PD님, 예. 여기서 얼마 받으시는지 몰라도 뭐 월급이 중요한 건 물론 아닌 건 압니다. 그러나 저희와 같이 일하시죠. 저 우PD님 저기 가서 케이블 좀 빌려와. 3프로 TV 가서 HDMI 케이블 좀 빌려와. 뭐 맨날 케이블 접속 안 되고 네, 뭐 네. 이런 거 네. 쉽게 안 고쳐집니다. 이건 네. 대표이사 마인드거든요. 예. 뭐 대충 휘인 거 다시 구부려서 써라 뭐 이런 건 안 고쳐집니다. 피곤하게 일하지 예. 마시고. 옛날에 저희와 엄마가 같이. 저기 쌀 떨어졌다고 옆집 가서 쌀 빌려오라고 했던 것처럼 예, 저희와 케이블 같이 일하시죠. 빌리러 가시죠. 예. 선배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